식사들 하셨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과일들은 부쩍부쩍 커가고 있는 요즘이죠. 혹시 여러분은 갱년기가 언제쯤 오셨나요? 선배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의 갱년기가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힘든 일을 하면 피로가 회복되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폐경과 우울증, 짜증 그리고 만사가 귀찮은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갱년기인 듯 합니다. 자는 시간은 똑같고 맘먹은 일은 안 하는 건 아닌데 의욕이 많이 떨어졌죠. 오토바이 라이딩도 2월 말부터 벌써 한 10번을 갔어야 하는데 겨우 4월에 첫 라이딩을 가고 이제 몇 번 간신히 갔다 왔습니다. 일이 바쁜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건 핑계고 그냥 마음에 안 내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기병이나 기초하면은 바로 고쳐지기는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고 참 거시기 하죠. 30년 넘게 오토바이 탄 친구도 그렇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처신이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요즘 여기저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기자들의 노벨상이라는 필리처상을 2번이나 받은 진 월가튼이라는 사람이 쓴 컬럼이 있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월가튼은 2008년도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컬럼 아침 식사 전 진주로 필리처상 특집 기사 부분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컬럼 내용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통근자들이 가득 찬 지하철역에서 45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연주자가 그렇게 비싼 45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돈통에는 5.61달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 웨이가튼이 이야기한 내용은 사람이 얼마나 허울이나 격식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느냐라는 것을 꼬집은 컬럼이었습니다. 웨이가튼은 유머나 일상생활을 저술하는 기자라기보다는 컬럼니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 자동차, 옷, 시계 등 허울 격식 때문에 내면이나 근본 내용이나 마음속, 정신은 파악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반성할 부분은 없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컨텐츠로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 정보가 진실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마저 귀찮아서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입에서 결론을 내주기를 원하고 내가 믿고 싶은 컨텐츠의 그 정보가 사실인지 진실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마저 맡기고 무지성으로 불량하고도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논리나 정보를 믿고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컬럼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냥 떠내려갈 뿐이지 내게 도움되는 정보를 선별하지도 선별할 능력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정세는 BBC나 CNN, 폭스,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같은 회사의 외신들을 가끔 찾아서 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지식과 시각과 그리고 내용, 즉 팩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인용하는 워싱턴 타임즈라는 신문사는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미국 신문사죠. 요즘은 영어 한마디 못해도 실시간 라이브도 번역기 돌려서 볼 수 있는 시대죠. 그 정도 수긍은 감수해야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AI로 검색한다고도 하는데 AI도 사기를 많이 치죠. 어느 AI 학자가 하는 말 중에 아직은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 부분인데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세 사람을 지목한다면은 유튜브나 AI, SNS 알고리즘을 프로그램하거나 조작,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나쁜 정치인의 선동에 동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거나 반대로 진실하고 성실한 정치인을 알고리즘에서 제외시키면은 가상 공간에 고립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절대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만으로도 히틀러도 링컨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전쟁도 AI로 하고 여론의 지형을 바꾸는 것이 이제는 종이신문이 아니라 인터넷 가상공간이라는 점이 참 많이 달라진 점이죠. 세상은 변하고 있죠. 비디오 시대에도 버틴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플레이보이나 허슬러가 결국 폰오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우리는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이제 틀딱 뒷방 늙은이 소리 안 들으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시대 같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년 전에 유로5 플러스를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현재의 오토바이 산업은 1970년대에서 80년대를 지나면서 기술 경쟁은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는 원가 절감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싼 부품으로 오토바이 성능을 유지하는지, 얼마나 생산을 하면 부품값을 낮출 수 있는지 경쟁이지, 성능 향상이나 기술 개발이라는 측면은 과거보다 덜해진 그런 시대가 밀레니엄 시대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은 이제 더 이상 성능을 향상시킬 만한 뭐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은 1960에서 70년대 다 개발된 방법들이라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가 왜 사양산업이 되어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갑니다. 사실 오토바이의 가장 큰 적은 환경 규제라고 저는 봅니다. 유로5 플러스로 넘어오면서 큰 파도를 넘었고 유로6, 7이라는 파도가 남아있죠. 현재 자동차는 유로6를 규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는 현상은 수용 디젤 차량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배출가스 규제로 DPF와 요소수로 간신히 규제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문제는 오토바이는 유로6를 맞추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기관이 자동차보다 짧고 장치를 부착할 공간과 무게 때문에 더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비싸니까 안 할 뿐이죠. 한 발 더 나가면은 유로7은 전기차 아니면은 절대 규격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합니다. 심지어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카본 분진도 환경 규제에 영향이 있다고 하죠. 아마도 자동차 환경 규제보다 오토바이가 10년에서 15년 뒤에 환경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상황을 본다면은 2040년에서 2050년이면은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보다 빠르게 퇴출되는 오토바이 회사는 많을 겁니다. 유로6 오토바이 엔진을 개발할 능력이 안 되는 오토바이 회사들이 많죠. 이런 회사는 아마도 10에서 15년 뒤에는 조용히 사라지거나 자체 생산을 못해서 중국이나 인도산 엔진을 달고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유럽연합의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7은 기존 2025년 예정에서 완화 및 연기가 되었습니다. 승용차는 2030년, 트럭버스는 2027년 후반부로 브레이크 마모 입자 및 타이어 미세 플라스틱 규제는 2028년까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2035년 유럽에서 내연기관을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계획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폭탄을 맞은 곳이 있죠. 베트남입니다. 2026년 7월에 호찌민 다낭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내연기관 엔진 오토바이를 퇴출하고 2045년까지는 베트남 전체에서 내연기관 오토바이 자동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이 삼성, 빈페스트 그룹과 전기 오토바이 제조사인 셀렉스 모터스를 밀어주기 위한 모종의 술책일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 나라의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라서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빠르게 혼다가 베트남에서 인도로 탈출을 했습니다. 베트남 시장을 버리고 연간 700만 대의 오토바이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2027년까지 인도에 완공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도 연간 내연기관 오토바이 판매량은 1961만 대로 히어로가 29%로 1위고 27%인 혼다가 2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포기한 시장인 베트남은 연간 265만 대가 팔리고 있고 혼다가 80%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판매량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체 판매 2위는 빈페스트의 전기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전체에 굴러다니는 오토바이는 7,500만 대로 인구의 80%가 오토바이를 탄다고 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만에서 15만 대 정도 팔리는 시장인데 그렇게 보면은 수입해서 팔아만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요? 참 거시기합니다만은 반대급부로 베트남 2026년 1분기에는 100만 대 이상의 오토바이가 베트남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막판에 금지되기 전에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인구가 늘었다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현재의 시대에 가장 많은 신규 입문자를 만들어내는 취미 분야는 스마트폰 게임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인터넷 고수도 포카를 비롯해서 한 게임에 아이디어 없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2010년도에 애니팡이 등장을 했죠. 중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때 태풍이 일었었죠. 아마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중년도 이럴진데 젊은 애들이나 20, 30대들은 거의 게임을 하죠. 학생이나 젊은 층은 게임 캐릭터 밈을 모르면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괴리감이 있을 정도입니다.
게임하는 애들 혼내면은 이제 아버지가 페이커를 알아라고 하니까 이제 혼내기도 힘들죠. 요즘 애들 다 그렇습니다. 게임한다고 불량 청소년도 아니고 그냥 문화죠. 예, 우리 중년들은 이해 못하는 그냥 문화입니다. 현재의 PC방은 중년들의 갤러거나 1943 그 후에 나온 철권시대의 불량 학생이 바글바글하고 뭐 담배 연기 막 흩날리는 삥이나 뜯기던 오락실과는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게임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게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층이 취미로 이런 게임을 많이 하고 SNS와 유튜브 영향으로 해외여행을 취미로 하는 친구들도 많죠. 돈 열심히 모아서 연 1회 이상 해외여행 가는 친구들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다 휴대폰 외에도 놀 것이 너무 많아지고 정보도 많아지다 보니까 오토바이같이 입문자본이 많이 들어간 취미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접촉이 적은 야외 활동인 오토바이나 자전거, 캠핑, 낚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아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천만원 하는 자전거가 1,000만원이나 깎아주는 눈물의 똥꼬쇼를 해도 안 팔리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5년 해외 프리미엄 자전거를 인수한 영업무역은 창고에 스코트 브랜드의 고가 자전거가 6천억 원이나 재고로 쌓여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지금 엄청 헤매고 있는 것을 떠나서 욕을 처먹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국내 상황은 스페셜라이즈드나 S워크, 트랙, 캐논데일, 서벨로, 리들리, 비앙키 등 최상급 기업 메이커는 다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중국산 저가 카본 자전거 홍보가 판을 치고 있는 것 보면은 이 바닥도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캠핑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요즘 캠핑 등산용품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 봐서는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가 찰 노릇은 4, 5성급 호텔도 6만원에서 10만원인데 캠핑장 노지가 뭐 7, 8만원, 10만원, 펜션이 10만원, 20만원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풀빌라 뭐 이런 데는 뭐 5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던 2000년도 초만 해도 마클럽이나 이런 데서 할리나 골드윙 같은 고급 모델을 공동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특정인이나 샵명의로 10대 20대 공동구매해서 한 10% 정도 저렴하게 신형으로 바꿔타는 것이 유행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신차가 많이 나오거나 다양한 모델이 국내에 수입산 오토바이가 들어오던 시대가 아니라서 그런가 그렇게들 많이 했죠. 그러다 코로나를 만나면서 국내 수입사들 매출이 폭발을 했었죠. 접촉 제한으로 식당에 못 가니 배달 수요가 늘어서 배달용 스쿠터가 웃돈을 주고도 못 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취미용으로 타는 레벨 500은 중고가가 신차보다 아주 더 비싼 가격에 팔리는 아주 이상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할리, 혼다, 야마, 기안코 오토바이는 6개월에서 1년씩 선금 넣고 기다리는 미친 짓도 했었죠. 그때는 정신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수입사는 땅 짓고 헤엄치는 상황이지만은 저는 올해 못 갈 것이라고 예측한 적도 있습니다. IMF 때 간판 가게, 낚시점 돈 벌듯이 오토바이 수입사들은 돈을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듯이 코로나가 풀리고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니까 재고 예측을 못한 기흥이 먼저 나자빠졌죠. 영리한 혼다는 살아남았죠. 이 이야기도 예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1000억 이상 회사를 굴리면서 시골 구석에서 유튜브나 하는 한낱 일개 유튜버보다 예측을 못하고 영업관리를 못하니까 결국 회사가 망하는 것이죠. 꼭 그렇게 돈 벌릴 때 미래 예측을 잘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데 사장은 꼭 엉뚱한 딴짓을 합니다. 차 바꾸고 땅 보러 다니고 여자 끼고 해외로 골프 치러 다니고 노름하고 종국에는 마약하고 그러면은 회사는 망테크 타는 거죠. 대부분 노름 단계에서 회사는 망가집니다. 그런 회사 저는 여러 봤습니다. 또 생각해볼 문제는 우리나라 수입사들이 과연 소비자인 라이더들에게 어떤 보답이나 문화적 영향을 이끌 만한 행동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볼 일입니다. 과연 그들이 고속도로나 저용도로 통행에 말이나 한마디 도움을 주었는지, 사고 예방과 라이더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행사나 캠페인을 했는지, 문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냥 소비자 주머니 털어다가 인심 쓰듯 1년에 한두 번 뷔페 쏩니다. 그것도 참가비 받고요. 그게 다죠. 이런 영향으로 라이더 문화가 더 위축되고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젊은 친구들은 쏘카나 렌트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따릉이, 전동 킥보드처럼 쉽고 저렴하고 편한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원하고 그런 플랫폼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싸게 사서 보관할 것도 마땅치 않고 유지비도 많이 드는 구매는 안 한다는 이야기죠. 필요하거나 타고 싶으면 잠깐 빌려 타고 반납하면 그만인 플랫폼이 그런 면에서는 젊은 층에게 더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플랫폼 시장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다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등에서는 요즘 신차보다는 아주 오래된 명차를 수집하는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100년 가까이 되거나 60년대 70년대 전성기 오토바이를 잘 수리해서 정비해서 다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인기 있고 관심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차는 아무나 돈 있으면 살 수 있지만은 아주 오래된 명차를 다시 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받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상징성 때문에 국산 실질적인 최고봉이라는 미라주 650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기는 한데 맨날 퍼지고 고치고 부품도 없고 아유 죽겠습니다. 앞으로 희소성 높은 모델이나 올드바이크, 할리데이비스나 인디언, 두카티 등 희귀 오토바이들은 관리 상태에 따라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하거나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최신식 오토바이는 연식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감가상각 자산이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우리나라에 굴러다니는 일제 오토바이나 할리 인디언 중에는 가치 있는 물건이 거의 없죠. 희소성이 있다 해도 국내에서 희소성이지 미국이나 유럽 현지에 가면 발로 차이는 물건일 뿐입니다. 간혹 희소성 어쩌고 하면서 중고 매물 내놓은 거 보면은 그냥 아무도 안 타는, 안 팔리는 똥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오토바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오토바이 회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영 상태가 좋지 못한 인기 모델을 가진 오토바이 회사를 인수하거나 죽은 회사라도 되살리는 작업을 하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 회사들 뿐이죠. 강력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고 싼 인건비로 생산 여건도 충분하니까 투자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갈등으로 더 이상 투자할 나라도 없으니 내수나 해외 수출 기반의 투트랙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조선 경기가 좋지 못하니까 항공모함, 구축함, 전투함, 프리기함, 잠수함을 만들며 버틴 나라죠. 그러다 보니 2000년 넘으면서 많은 투자가 있었고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 오토바이 기술이 급격히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몇 년 지나면 생활 밀착형이나 취미용 고배기량도 많이 출시해서 가격과 가성비로 시장을 한번 뒤흔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고성능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고가의 취미 시장에도 적극 뛰어들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죠. 벌써 1000cc 오토바이들을 올 들어 많이 회사마다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KTM이 무너질 때 유럽 자본이 안 움직였습니다. 결국은 인도의 바자즈가 부채를 끌어안고 현금을 조금 수혈하는 조건으로 KTM을 먹었습니다. M&A도 아닌 그냥 주워 먹은 거죠. 할리도 8, 90년대까지 오토바이 기업 중 기업 가치가 가장 높던 회사였습니다. 그나마 많이 알려진 브랜드 수지를 본다면 아직은 5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할리는 2010년도까지 기업가치 미국 내 판매량 1위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매출로 본다면은 아직 9위권입니다만은 판매 대수로 본다면은 아득하죠. 일본, 유럽, 미국 브랜드 중에 KTM이 없어졌으니 다음 없어질 자리를 예약한 회사는 아마 할리일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KTM과 할리 빼고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회사가 저 10회사 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운 플랫폼 투자도 많은데 전기 오토바이 스타트업 회사의 투자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중고 플랫폼이나 렌탈 전문 업체도 투자를 많이 받아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죠. 국내에도 바이크뱅크나 몇몇 회사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투자받고 런칭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성장성이 전기 오토바이 새로운 플랫폼 등장으로 기존 내연기관 오토바이 제조업체는 점차 비중이 줄어들기도 하지만은 새로운 성장 원동력이 되는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혼다도 전체 그룹 매출의 15%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은 야마하나 스즈키, 가와사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기술이야 개발하는 것 약간 수정하고 전자장비 조금 더해서 쓰고 우려먹고 유행에 따라 되새김질해 먹고 그러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예전처럼 시제품 만들어서 돌려보고 운영해보고 로드 테스트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라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돈 안 들이고 대충 만들어서 시장 반응 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접는 그런 전술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행이라는 것도 예전보다는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전자장비 탑재나 그런 것에나 신경 쓰지 성능이나 내구성 그런 것은 기본 베이스에 있는 것이라서 돈 안 들이고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만 돈을 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BMW 1000RR, 혼다 CBR 1000RR, 야마 YZF R1, 가와사키 ZX 10R 같은 고성능 오토바이는 더 이상 시장에서 도로용으로는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급 4기통 이상 투어링 시장도 이제는 한물간 상황이 되었죠. 혼다 ST1300, 야마 FJR 1300, 가와사키 컨투어 같은 고성능 투어러가 이제는 단종되고 없습니다. 이런 제품 개발 동향은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죠. 요즘 상품 개발은 고성능 내구성 유지 상품 개발이 아니고 원가 절감, 적당한 내구성 조절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엔진 성능을 올리려면은 예전에는 스트로크를 늘려서 배기량도 늘리고 고성능 부품을 사용해서 압축비도 올려야 해서 기술력도 높아야 했지만은 지금은 ECU에서 연료와 공기 혼합비 조절만으로도 10에서 20% 정도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은 우습게 가능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개발비가 많이 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적당히 굴리다 고장나게 해서 수리나 정비를 해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구성을 일관되게 맞추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차량 운영하다 보면은 10만에서 딱 미션 고장나게 만드는 것, 이것도 기술이라고 하죠. 국내 자동차 회사 임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복불복 없이 어떤 자동차든 딱 10만에 고장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기술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한국, 일본, 독일 몇 회사밖에 없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한 농담이라 진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야기 봐서는 뉘앙스 봐서는 진짜 같았습니다. 또 선도기업 몇몇 회사는 이제는 인터넷이나 SNS 마케팅으로 유행을 만들고 시장을 주도하고 단기간 수량을 밀어서 짧은 기간에 많이 팔고 수익을 내는 이런 경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취미 오토바이처럼 소량 다품종 생산을 해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소량 다품종 생산은 이제는 패션 메이커에서도 안 하는 영업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소량 다품종 생산은 아주 고가시계의 명품 회사만 하고 있는 마케팅 방식이죠. 아마도 이런 투자 환경과 새로운 플랫폼 등장으로 고가 오토바이만 소량 생산하는 회사는 더욱 위축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어떤 회사들인지 눈에 보일 정도로 감이 오죠. 사갈 밀착형 오토바이를 병행해서 만들고 있는 혼다, 야마, 스즈키, 피아지오, 중국, 인도 전기 오토바이 회사들은 앞으로 한동안은 망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용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나 인도 주변 국가와 동남아 인구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후진국이 경제력이 좋아지면 뚜벅이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로 교통수단이 변하기 때문에 수요가 눈에 보이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걸림돌이긴 해도 전기 포함 전체 수요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이런데 아주 많은 수요들이 아직 대기 중이죠. 다만 취미 오토바이를 주로 만드는 두카티, 할리, 인디안, 트라이엄프, KTM, 가와사키 같은 회사는 앞으로 더 시장에서 위축될 활동, 즉 고급 모델은 모델 엔진 라인업을 줄이고 쿼터나 미들급은 인도나 중국에서 제조하는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연명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작년 한 해 2025년에 KTM과 인디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트라이엄프는 영국의 아주 부자 부동산 업자가 취미로 운영하는 회사죠. 문제는 얼마나 회사를 이끌지 약간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긴 한데 계속 흑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금방 문을 닫거나 다른 업체에 넘기지 않겠지만은 변화는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스즈키나 가와사키 주업이 오토바이가 아니죠. 스즈키는 주력이 자동차고 선박입니다. 가와사키는 일본 3대 중국어 그룹사 중에 하나죠. 시마노처럼 자전거가 주력인데 낚싯대 만드는 정도로 오토바이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적자가 나면은 중국이나 인도 업체에 잽싸게 팔아 넘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아마도 스즈키와 가와사키 정체성을 고려한다면은 중국이나 인도 업체에는 아주 비싸게 팔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벤츠, 볼보, 제규어, 랜드로버, 집, 로터스, 스마트 같은 시세를 주름잡던 자동차 회사가 중국, 인도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저배경영을 비롯한 리터급 이상 프리미엄 오토바이를 제외하고는 인도, 중국, 동남아, 남미, 동유럽 업체가 거의 생산을 도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KTM, 허스크바나, 트라이엄프, 할리, 혼다, 야마, 스즈키 같은 대형 업체가 중국, 인도, 동남아에 생산기지가 있거나 중국, 인도 업체에서 쿼터급, 미들급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추세는 더욱 생산 수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생산 공장을 없애고 중국, 인도, 동남아로 완전 생산기지를 옮길 가능성도 많습니다. 할리가 그러려고 했고 지금은 태국의 공장을 운영 중이죠. 이유는 공장 운영에 대한 환경 규제와 세제 혜택,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갈수록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중국산 할리, 인도산 두카티가 도로를 굴러다닐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다 2050년이면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더 오토바이를 탄다고 가정하면 아무 지장이 없지만은 젊은 친구들은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참에 마음에 들고 있는 평생 같이 할 오토바이 하나씩 창고에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배기량 공랭식 오토바이나 4기통, 6기통 오토바이, 1특급 이상 기함은 언젠가는 가치 있는 오토바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가장 먼저 퇴출될 수 있는 대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는 언젠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명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이죠.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